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0일 한홍구TV 역사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6월 29일, 6월 29일 하면은 그 유명한 6.2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6.29 선언이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어요. 놀라게 했고, 뭐 예상 밖이라고나 할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선제를 하면은 뭐 민주진영이 당연히 이길 텐데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6월 항쟁 때 거리를 이제 메우고 우리는 직선제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여서 거기서 끝장을 내자, 결판을 내자, 항복선을 받자 이제 했는데 뜻밖의 직선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민운동본부나 제야 진영에서도 무슨 로드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권 퇴진 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갖고 했는데 그쪽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고 이제 도가내든 치다 계속 몰아붙이자 이제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6.29 선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언이 나왔고 그리고 야 이걸 쟤네들이 어떻게 했지? 왜냐면은 양김 씨가 분열될 거라는 생각을 이 진보 진영에서는 현실 문제로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둘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민주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대의에 입각해서 단일화가 당연히 되겠거니 이제 그런 좀 섣부른 낙관론, 영어로 하면은 wishful thinking, 희망사항이 존재했던 거죠. 존재했었는데 막상 이게 6.29 선언이 닥쳤습니다. 그랬더니 쟤들이 이걸 하네 하고 깜짝 놀랐지만 우리가 분열할 거라는 건 상상을 안 했는데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말이 속이고예요. 6.29가 아니라 속이고였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생각했었던 최상의 결과가 나와버렸죠. 민주진영은 분열이 됐고 그리고 노태우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다르죠. 그리고 아마 유명한 얘기죠. 이제 전두환의 그 부인이 이순자와 이 노태우의 부인인 김옥숙 둘이 이제 젊은 장교 시절부터 전두환이가 좀 앞서가니까 이 김옥숙이가 늘 기가 죽어서 살았어요. 김옥숙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딱 대놓고 그쪽을 보고 그쪽은 체육관 대통령이고 이순자 쪽을 보고 우리는 어, 정식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순자 쪽이 아주 그냥 분해서 팔짝팔짝 뛰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태우한테는 이게 선거로 당선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노태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실은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군사독재의 연장 5공화국과 6공화국이 5.5공화국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하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분기점이 6.29 선언이고 6.29 선언이 뭐 속이고 선언이죠. 속이고 선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늘 사기 사건이 나오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속인 자가 나쁜 놈인가? 속인 자가 나쁜 놈인 건 맞죠. 그런데 속은 사람은 잘못이 없는가? 속은 사람은 잘못이 없는가? 이게 이제 가장 피해자 부분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일반 범죄 사건하고는 다르죠.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쪽에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뭐 예상하지 못하게 저쪽에서 수를 뒀을 때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6.29 선언이 나온 과정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뭐 얘기를 자세히 하자면 뭐 6월 항쟁 또 그 이전에 개헌 논의 그런 것들도 자세히 다뤄야 하지만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6.29 상황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항쟁의 절정에서 그러니까 6월 항쟁이 크게 세 번의 집회가 있었거든요. 6월 10일, 6월 18일, 6월 26일. 그래서 6월 26일 평화대행진을 아주 세게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모색을 하고 있던 차에 6월 26일 평화대행진 사흘 후에 갑자기 노태우가 중대 발표 형식으로 이제 이 직선 개헌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김대중 씨 등의 사면 복권을 주장했고
구속자 석방 이것을 전두환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고, 전두환이 며칠 뒤에 이틀인가 뒤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역이 노태우가 돼서 상황을 끌고 나가게 됐습니다. 6월 항쟁은 이제 6.29 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는 6월 항쟁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군부 독재 정권이 이건 뭐 엑소더스에 성공을 한 거죠. 대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가 대통령에 이걸로 당선이 돼요. 사실 6월 항쟁 기간에 다음번 대통령이 노태우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별로 안 했거든요. 우리가 참 정말 민주진영의 기가 살았고 이 기세로 몰고 나가면은 군사독재 정권을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뭐 하는 그런 기분으로 밀어붙였었는데 노태우가 그 6월 항쟁의 거센 공세를 끌어안으면서 파도 타기를 해버린 거예요. 파도 타기를 하면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 타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됐죠. 물 먹은 건 노태우가 아니라 민주진영이 물을 먹었습니다. 쏟아진 상처와 패배, 그 다음에 분열의 갈등,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분열을 궁극적으로 치유하지 못했죠. 그 분열 속에서 분열의 한 축이었던 그 김영삼이 노태우와 손을 잡고 3당 합당했어요. 어차피 5년 뒤에 대통령이 될 거였으면은, 김대중과 손을 잡고 했으면은, 노태우 시기를 겪지 않고, 어쨌거나 김영삼은 양보를 했다 하더라도 김영삼은 원래 92년에 그 선거에서 대통령 된 것처럼 그때 들 수 있고, 김대중은 10년 먼저 5년 먼저 들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의 역사의 물꼬를 바꿨죠. 가령 80년 5월의 광주와 그 6월 항쟁까지 이어진 그 분위기, 그게 계속해서 치고 뻗어나가지 못하고 민주화는 됐지만 보수적인 민주화의 경로를 밟게 되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정권 교체가 됐었으면은 그 광주 학살 같은 거는 바로 그때 공소시효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처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건 역사의 분기점, 한국의 수구 세력, 군사독재 세력이 대탈출을 감행할 수 있었던 6.29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앞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85년 2.12 총선이 있었어요. 역대 그 총선 중에서 제일 바람이 많이 분 총선이죠. 우리 선거를 얘기할 때 바람, 구도, 그 다음에 정책, 인물, 또는 뭐 사람에 따라서 바람, 구도, 인물, 정책 순서를, 인물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람인데,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불었던 게 바로 2.12 총선이에요.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바람, 그 다음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바람, 그것도 바람이었죠. 그러나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거 말고는 아마 역사 그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는 최고의 바람이 불었던 게 이 신민당이 압승을 거둔 이 2.12 총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또 일반 정치 관측통들, 정치부 기자나 정치권이나 혹은 뭐 정보기관이나 그런 데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강풍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신민당이 대도시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제1당이 됐습니다. 그때 전단 정권이 만든 관제 야당으로 민한당이 있었는데, 민한당 의원이 26명이 당선됐는데 그 중에서 21명이 신민당으로 가버리니까 민한당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문 닫아버린 거죠.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신민당으로, 양김은 신민당에 공식적으로 아직 이제 정치적인 제약이 묶여 있어서 공식 포지션을 갖지 못하고 이민우라는 대기인을 내세웠지만, 이 양김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정당이었죠. 신민당이 그 무엇을 내세웠냐면 이 개헌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내세우고 개헌 열풍이 불어요. 그래서 신민당이 뭘 했냐면 개헌 추진운동 본부를 만들어 갖고, 그걸 각 시도에다가 이제 하나씩 만들면서 그 현판식을 합니다. 5개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 개소식을 하면서 현판 거는 거예요 하고, 현판 거는 자재 이제 청년 학생들과 당원들이
운집을 해서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대규모 우계 집회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것이 이제 그게 달했던 게 인천항쟁. 그래서 전국을 삥 돌아서 이제 서울의 개헌추진운동본부 현판식을 앞두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에서 86년 5월 3일 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살벌했어요. 저도 이날 인천에 갔었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인천 시내에 있었던 보도블록이란 보도블록은 다 깨졌고 저 길의 아스팔트 위에 허연 게 그 출산가루입니다. 출산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뿌려졌고 뭐 하여튼 전국에서 좀 데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그 구호가 뭐 인천을 해방구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신민당 이외에도 노동운동 진영 급진적인 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할까요? 한국 사회 급진적인 변화, 혁명을 추구하던 사람들까지 대거 참가해서 이 상황이 이제 굉장히 격렬한,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서 가장 격렬한 투쟁이 인천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국도 이제 하여튼 좀 숨고르게 들어가고 운동진영도 숨고르게 들어가고 또 신민당은 신민당대로 숨고르게 들어갔어요. 신민당 내에서는 원래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민당의 성격이 좀 변해오고 있었지만 학생들 노동운동 또 제외하고 손을 잡는데 잡아보니까 이쪽이 너무 과격하게 나가니까 야 이거 좀 우리 거리를 둬야 돼 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당내에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86년 7월 8월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단위가 칼라 TV를 들여놨잖아요. 칼라 TV 방송을 시작을 하고 칼라 TV로 그 스포츠를 생중계를 하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뜻밖의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2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운동진흥도 좀 휴전을 하고서 그 스포츠 중계를 열심히 봤죠. 열심히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의 열기가 끝나고 났더니 정권에서 그러니까 힘을 비축해 갖고 이제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니까 그 올림픽이 남았잖아요. 88 올림픽. 88 올림픽을 치르기 전에 운동권을 아주 싹쓸이를 해버리겠다고 대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기 인천 사진을 좀 더 보죠. 네, 그리고 그 대공세로 우리 방송에서 다뤘었던 건대 사태가 일어나서 건대 학생들을 몰아놓고 완전히 나오지 못하게 해서 1200명을 구속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공을 벌리다가 이게 이제 탈이 난 게 박정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 유력한 후보였던 김대중 씨가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개헌이 된다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이거를 글쎄요, 이제 그때 왜 이것을 했느냐를 갖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김대중 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동교동의 입장에서는 상황 자체가 심상치 않아서 그러니까 전두환 쪽의 어떤 친위 구테타 음모 같은 거를 막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그 당시에 김대중이 연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자해적인 카드랄까 뭐 그걸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빌미가 돼갖고 뭐 김대중이가 말을 바꿨다 거짓말을 했다 이제 그건 죽세로 돌아왔지만 그 당시에는 분위기를 굉장히 좀 누그러뜨리고 전두환 일당이 강공을 하는 것을 좀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정권은 계속 밀어붙였죠. 계속 밀어붙이고 뭐 대공경찰을 확대하고 뭐 별별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일어난 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2월까지 끝내라, 뭐 3월까지 끝내라, 신학기 개학 전에 끝내라, 모든 수배자 정리해라 하니까 대공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수배자들 잡으러 다닐 텐데 박종철은 수배자가 아니었죠. 근데 박종철의 선배 하나가 박종철 하숙집을 다녀갔어요. 수배자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갖고 박종철을 족치면은 그 수배자, 박종훈이라는 그 수배자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들려와서 고문을 하다가 뭐 고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왔죠. 책상을 탕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하고 이제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했고 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86년 10월 말 11월 초에 걸친 건대 항쟁으로 1,100명을 구속시키니까 운동진영이 이제 아주 완전히 그냥 위축이 됐었거든요. 그랬다가 박종철 사건을 계기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살아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6월 항쟁 때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살아나고 있는데 이제 87년 12월 달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니까 대통령 선거를 이제 치르고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어 가는데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행 헌법으로 정부 이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대안이 두 가지였죠. 개헌을 하는데 야당의 요구대로 직선제 개헌을 하느냐 아니면 민정당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좋아했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해야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야당을 좀 주물르기 쉽다. 이제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계속해서 그 추진을 해왔죠. 내각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보면 권력의 연장 나눠먹기 뭐 이런 면에서 또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민정당 내에 내각제를 선호하는 그룹이 상당히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내각제를 한편에서 좀 생각을 했지만 전단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 즉 체육관에서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 현행 헌법으로 간다. 이제 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당 쪽에서 A씨 이제 뭐 내각제를 받았던 사람은 A씨 하는 거지만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가 된 거죠. 말도 안 되가 됐고 박종철 그 고문 사건을 계기로 운동진영이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단 입장에서는 이 살아나는 거를 별거 아닌 걸로 오판을 했던 거예요. 오판을 해서 이제 확 찍어 누르고 밀어붙이면 돼 하고 이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여기서부터 이 저 호언 조치가 선언이 나니까 각종 뭐 교수, 변호사 각 직업별로 또 선생님들 해서 도처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이 호언철폐 독재 타도의 목소리가 그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호언철폐 서명이 아주 그러니까 이 불길처럼 번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5월 18일 그 광주 5.18 비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박종철이 1월 달에 죽었을 때 그때 이제 경찰에서 고문치사를 뭐 처음에는 탕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그게 뭐 안 먹히니까 고문을 한 거 맞다 하면서 고문 사실을 윗 그림처럼 두 명이서 고문한 걸로 두 명이서 고문하다가 이 턱에 목에 걸려서 그 죽은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은 이 수사팀이 5명이었던 거고 그 조장은 직접 고문에는 가담을 안 했지만 조장이 이제 하여튼 옆방에서 고문을 시키라고 한 거고 그 이 4명이 이제 이렇게 붙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고문에 관련돼 있는 건데 2명만 한 걸로 축소했다가 그게 이제 폭로가 된 거거든요. 이 폭로되는 과정은 이 1987 영화에서 잘 설명해 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파를 해서 이게 이제 굉장한 충격을 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전단 정권에서 시국 수습용으로 뭘 했냐면은 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에는 서울법대 교수인 이한기 국제법 학자예요. 유명한 국제법 학자인데 이한기를 갖다 앉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내각 이걸 개헌을 건의한 게 내무장관 정호용이었거든요. 정호용은 육사 11기로 전두환 노태우와 육사 11기 동기인데 그 당시에는 노태우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노태우를 전두환과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태우를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이 정호용이가 물귀신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노태우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그 당시에 노태우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거론이 되던 게 노신영 국무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개헌이 될 것이냐, 정권이 어떻게 갈 것이냐가 아직 여권 내부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태우가 물론 후계자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였지만 노태우를 강력히 위협했던 게 또 같은 도시예요. 노신영이라고 국무총리 있죠.
그러니까 저 평양에서 월남한 사람인데, 그래서 외무부에 들어가서 외무장관을 지냈고, 전두환이가 안기부장을 시켰어요. 안기부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안기부를 좀 전두환도 나름대로 성격 변화를 시켜보겠다 해서 해외 중심 정보기관으로 바꾸겠다 해서 이제 노신영이를 앉혔다가, 또 국무총리로 그까지 등용을 해서, 노신영이가 이게 그러니까 민간으로 간다면은 노신영이 아니냐 이제 하는, 그래서 군 출신 중에서 후계자를 뽑으면 노태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그 노태우한테 그 걸림돌이 됐었던 게 장세동입니다. 장세동은 육사 16기로 노태우보다는 5년 후배인데, 같은 육사고 하나회고 하지만 노태우를 견제했어요. 노태우만 견제한 게 아니라 2인자 그룹을 견제한 거죠. 전두환에게 절대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은 오직 하나,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모든 사람을 찍어 누르는 그 역할을 해서, 장세동의 견제를 노태우가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정호영이가 물귀신 작전으로 노신영과 장세동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노태우 입장에서는 논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타 쌍피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사표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 노태우의 어떤 걸림돌이었던 노신영과 그 장세동을 한꺼번에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기부 그 후임 총리에는 이한기가 됐는데, 이한기는 국제법 학자 출신으로 온건파이고 광주 출신인가 그래요. 호남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광주 그 당시 용어로 광주 사태, 군을 동원해서 이제 민간을 그 시민들을 짓밟는 그런 그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걸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온건파였고, 또 내무장관이 된 고건도 역시 온건파, 눈치 빠른 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온건파가 됐고, 또 안기부장에는 노태우와 가까운 그 안무혁이 이제 또 임명이 됨으로써 노태우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여권 내에선 짜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7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6월 항쟁이 일어나고, 6월 항쟁이 일어나던 날 이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현행 헌법, 그 당시의 헌법으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후보로 노태우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는 이제 2인 후계자 자리를 이제 비로소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공화국 그 기간 내내, 그러니까 80년 전두환이 집권하고서 7년 동안 납작 숨죽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김종필한테 코치를 잘 받았어요. 조금 고개 들면은 죽으니까 무조건 엎드려 있어라. 그래서 이제 엎드려 있다가 드디어 2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 2인자가 됐는데, 이걸 하고서 힐튼 호텔에 와서 이제 축하 파티를 했거든요. 이건 잠실내 선거 선출을 하고. 근데 그 앞에서, 거기가 서울역하고 가깝잖아요. 서울역 남대문하고 힐튼. 그러니까 이 행사장에까지 최루가스가 들어와서 그냥 아주 콜록콜록 하고 다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노태우는 6월 10일에, 하필 6월 10일에 대통령 후보에 선출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열렸던 또 60항쟁은 또 그것을 이제 규탄했고, 그래서 이제 그 60항쟁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서 제야와 그다음에 야당이 손을 잡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틀,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인 참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온건한 전술, 물론 6월 항쟁 자체는 굉장히 격렬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채택을 했죠. 채택을 해서 이제 60 항쟁이 열릴 때 그이 그, 그, 저, 그 대회의 명칭은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혼철폐 국민대회였고, 60 항쟁이 열릴 때는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의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대학이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방학에 들어가고 농촌활동 이제 가게 돼 있고 뭐 하니까 60 항쟁 한번 잘 치르고, 하반기에 방학 지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승부를 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0 항쟁이 뜻밖의 잘 된 거예요. 경찰은 뭐 몇만 명을 동원해서 그 원천 봉쇄를 한다고 했는데, 60 항쟁이 잘 된 게 그 뭐냐면
국민동본부가 전략전술을 잘 짰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동시 다발 집회를 한 거예요. 한국은 전투경찰, 그 당시엔 전투경찰이 있었죠. 의무경찰. 그래서 치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젊은이들을 경찰로 썼잖아요. 그래서 치안에다가 이제 동원을 해서 경찰 병력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많은 데다가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니까 시위대가 뭐 3천 명이 모였다, 5천 명이 모였다, 10,000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건데 경찰은 2만 명, 3만 명을 투입해버리니까 시위대가 힘을 못 썼죠. 그런데 6월 10일은 어떻게 했냐면 쭉 분위기가 타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철 그 사망에서부터 그래서 27 국민대회, 33 추모대회 뭐 해갖고 쭉 분위기를 타온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전국 동시 다발 집회를 연 거예요. 전국 동시 다발 집회를 여니까 그전에는 서울에서 큰 집회 있으면은 전국에서 경찰들 딱 끌어모아서 쫙 하면은 경찰력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전국 동시 다발이 되니까 경찰들이 지방의 경찰들이 자기 동네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보통 데모를 할 때는 광화문이면 광화문, 뭐 청계천이면 청계천, 을지로면 을지로 이렇게 딱 장소를 정해 갖고 한 군데서 보통 데모를 했는데 이날은 서울에서만도 한 7군데, 8군데, 뭐 종로, 명동, 시청아, 청량리, 뭐 신촌, 뭐 또 영등포 뭐 등등 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동시에 다발을 하니까 경찰 병력을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모인다 하는 첩보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이는 조짐이 있으니까 각각 배치를 하니까 한 군데에 경찰을 많이 배치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저도 데모를 오래 쫓아다녔었지만 처음 보는 광경들. 이게 경찰이 몰리는 거예요. 이거 한국은행 앞 같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은행에서 을지로 뭐 남대문 이제 아니 남대문이 아니고 명동 그 사이에 이제 6월 10일은 그 저녁 때는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을지로 쪽에 있다가 하여튼 이제 저희도 그때 민청년 신문반으로 근데 그 모집 장소 그 대기 장소가 수시로 이제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을 받는데 수시로 바뀌어서 했는데 이런 그 광경을 저도 많이 비슷한 광경을 봤어요. 꼭 이 광경은 아니지만 경찰이 몰린 거, 그다음에 경찰을 이렇게 이제 정말 윽박질러서 한 군데도 몰아놓고 경찰은 고개 숙이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광경을 봤습니다. 진짜 그 경찰이 분수대 앞에서 몰렸어요.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뛰어들어 했더니 경찰들이 진짜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꺼내주는 그 장면인데 무지 더웠잖아요. 6월 달에.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이렇게 해서 뭐 나올 때는 이제 박수 쳐주면서 또 나오고 뭐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데모 그때까지 많이 쫓아다녀 봤지만 이런 데모는 처음이었어요. 이런 양상은. 야 신난다고 데모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밤에 돼서 한 10시, 10시 반쯤에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민청년 지도부하고 어떻게 만나게 돼서 저는 그 당시에 뭐 민청년 지도부 아니고 회원이었습니다만 같이 앉아서 뭐 좀 길바닥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유 뭐 오늘 그 시위가 너무 잘 됐다 이제 평가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일부 시위대가 명동 성당으로 들어갔다는 걸 누가 또 이제 쫓아와 갖고 전해줬어요. 이거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제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 시위대가 거기서 농성을 한 거예요. 해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성할 준비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식량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마침 거기에 상계동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명동성당에. 그러다가 시위대가 들어가니까 그 시위대를 잘 맞아주셨습니다. 맞아주셔갖고 뭐 밥도 해주고 그래서 시위대가 이제 좀 장기 농성을 할 수 있게 시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지절하고 바깥에서 이제 시민들이 또 많이 몰려들고 넥타이 부대를 호응을 하고 그 뒤에 기성여고에서는 여학생들이 도시락 모아서 언니 오빠 힘내세요 하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6월 10일 하루만 그 데모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게 해요? 명동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갔죠. 나갔더니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명동을 중심으로. 6월 10일만큼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데모가 됐고 12일 됐고 13일 됐고 이게 계속되니까
부글부글 끌어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다시 부글부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맞춰서 6월 18일 그 집회를 잡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명동성당 농성이 6일 만에 6월 16일에 15일에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 세 차례 투표를 거쳐서 극적인 결정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일부에서는 농성을 계속하자 하는 주장이 있었고, 해산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걸 우려한 거예요. 군이 출동한다. 군이 출동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이 출동할 빌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시위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우리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둔 것 아니냐. 그래서 군이 이렇게 나오면은 큰일 나니까 우리 여기 이쯤에서 해산하자. 근데 그 하는 걸 뭐 나중에 저도 들었습니다만 뭐 하는 인사들이, 그러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국민운동본부로도 그런 정보를 넣고 입장을 전하고, 안에다가도 입장을 전하고 해서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하다가 3번이나 투표를 한 끝에 간신히, 그러니까 3번 투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는 당연히 계속 있지 않은 분위기가 강했는데 바깥에서 자꾸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 해산을 시킨 겁니다. 경찰이 그동안에 진입을 못한 거는 김선축님이 경찰 들어오려면 나를 밟고 가라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추기경님을 밟고 갔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 카톨릭을 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단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명동성당 농성을 강제 진압을 하지 못했고, 경찰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강제 진압을 못하고 이제 부급을 끓는 사이에 이제 그 하여튼 명동성당에서는 나오고, 대신 그러니까 군이 명동성당을 향해서 강제 진입할 빌미는 없애는 대신에 6월 18일 대회를 우리가 크게 치르자 하고 이제 6월 18일 이제 최루탄 추방대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한열 군이 6월 10일 출정식 날 그 최루탄을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루탄 추방대회를 이제 세게 열기도 해서 사람들이 그 이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이 6월 18일 대회가 또 엄청나게 이제 잘 됐어요. 뭐 그래서 이 특히 이건 전국에서 6월 18일 대회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 아사히 신문에서는 부산이 완전히 해방구가 됐다. 이제 그렇게 그 전했고, 여기 보면 저 공사장 같은데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모였고, 또 그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인데도 마스크들 다 많이 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전단 정권에서는 군 동원을 심각하게, 그러니까 명동성당 안에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군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6월 18일 대회를 겪고 난 다음에는 군대를 동원하라 하는 지시를 실제로 전두환이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병력 소요 이제 또 해서 이번에도 기무사 문건 갖고 문제가 된 게, 그러면은 무슨 부대를 어디 배치하고 하는 게 큰 틀에서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지도 그려놓고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유동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부대를 배치한다. 이제 뭐 그런 임무를 줘갖고 그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건 계획을 하고 부산하고 이제 또 대구 마산 그쪽 시위를 진압을 해라.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6월 항쟁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이 6월 18일 대회가 전국에서 37개 시도에서 아주 격렬하게 심야 시위까지 있었고, 서울은 글쎄 그렇게 밤새서 했던 거 진짜 뭐 제가 우리 팀이 일찍 들어왔는지, 우리 팀은 조금 일찍 들어가긴 했어요. 왜냐하면 신문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신문을 만들어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밤새서. 그래서 우리 팀이 참 열심히 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6월 항쟁 기간 동안에 신문을 제일 많이 열심히 찍어낸 게 인천년 청년 신문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일찍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밤을 샜던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특히 부산에서는 이제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날 신문에 보면은 뭐 14개 도시에서 과격 시위, 경찰차 장비 불타, 파출소 습격, 살벌하죠. 부산 등에서는 파출소 31곳이 습격당하고 이제 경찰차가 불타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민들이 부산에서 30만 명이 모였고 어마어마하게 모였던 것 같아요. 30만 명이면 서울 인파보다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부선 철도가 멈춰서고,
차량 수백 대가 행진을 하고 뭐 하니까 부산이 살벌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부산은 시위가 새벽 5시, 6시까지. 그러니까 부마 항쟁 때보다 오히려 더 컸다고 그런 것 같아요. 6월 18일 시위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부산 서면에 이렇게 모이고 부산역에서 시위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빗속에서도 시위를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 격렬한 시위 끝에 출산을 맞아서 한 분이 돌아가셨죠. 이태춘 열사라고. 아마 고가도로 위에서 그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이 쏜 거에 얼굴을 맞고 그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을 해서 끝내 그 회생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장례를 크게 치렀는데 그 장례의 주역이 누구예요? 이런 투쟁을 거치면서 부산이 2명의 대통령을 내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영정을 들고 있고 그 옆에 문재인 변호사가 서 있죠. 그래서 부산이 아주 격렬한 시위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6월 19일 밤, 그러니까 6월 18일에서 이제 19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부산에서는 이제 계속 다급한 얘기. 여기 이제 두 번째 2군 사령관 이종구라고 있는데, 2군이 후방 지역을 관할하는데 하나의 회의 황태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산 지역 담당하는데 여기 군을 출동해야 시켜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실장 안현태를 통해서 그렇게 건의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군 수뇌부들이 모입니다. 군과 정권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격렬하게 이제 그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부산이 상황이 좀 급박하지만 아직 경찰력이 무너질 단계는 아니다. 경찰력으로 버텨보자. 이제 참본부장한테 자신 있냐 하면 참본부장이야 당연히 막아보겠습니다 하겠죠. 뭐 이제 이렇게 들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내무장관은 고건이었고 총리나 다 군동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군 일각에서는 군이 출동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이제 보안사령관도 그렇고 이제 그 부정적인 그 의견,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아직 그건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이제 하는 의견들이 많았었고, 군이 실제로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전두환이 군 동원하에서 뭐 부산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지시를 내렸지만, 그거 실제로 전두환이 군을 동원할 결심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겁주는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왜 군을 동원하는 게 여의치 않았냐면 시민들이 강력히 저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 군이 출동을 했을 때 광주에서처럼 그러면은 전국 각지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광주가 이 정권한테 큰 부담이 되는데 서울에서까지 벌어진다면은 당장이야 뭐 유혈 사태를 군을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사형이죠. 분명히 사용당할 거다. 이거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군을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위기는 보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그 몇 년 후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이 된다. 이제 그것들을 군에서도 알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두환의 군 장악력.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만큼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두환도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 4월 혁명의 기억이 있는 거죠. 4월 혁명 때 군을 동원했잖아요. 근데 군이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을 지켜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갖고 시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탱크 위에 올라타고 나중에 이승만 하야니까 사단장 무등 태우고 만세 부르고 뭐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이 야 이거 그 군을 동원했다가 군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건 당하는 거는 전두환이가 당하게 돼 있거든요. 전두환뿐만 아니라 노태우도 그래요. 노태우 입장에서는 군이 나오면 판이 깨진다예요. 그리고 군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책임을 물어서 전두환은 이미 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새로 등장한 군은 희생양으로 누굴 올리겠습니까? 노태우를 올리죠. 그러니까 노태우 입장에서는 군이 동원되는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미국도 반대를 합니다. 미국은 뭐냐면은 광주 때 광주를 거치면서 한국의 반미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전 세계에서 반미의 무풍지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68 혁명으로 전 세계가 반미의 도가니
빠졌을 때 그 유일하게 반미운동이 안 일어나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근데 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반미운동, 반미를 위치는 나라, 치열하게 반미를 위치는 나라가 된 게 광주 때문이었거든요. 그 광주의 기억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군을 동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똥물이 미국한테 친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일부 국내의 아주 강경파들 제외하고는, 그리고 장세동이는 현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바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군을 실제로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제 안병호라고 육군 그때 작전참모차장인가 작전 참모 차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육군에서 작전을 다루는데 이제 그 전단위가 오더를 내린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더가 왔다는 걸 갖고 이제 정호영을 찾아갑니다. 정호영이 군의 그 육군참모총장을 지냈고 군 내부에서는 신망이 있었어요. 정호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비정치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군으로 나라 잘 지켜야지 뭐 좀 그런 입장이었는지 그 당시에 젊은 군인들이 또 이제 군의 선배로서 존경을 하고 이제 뭐 양념력이 있고 했는데 안병호가 찾아왔습니다. 안병호는 노태우의 복심이에요. 노태우의 최측근. 민간에서는 박철원, 군에서는 안병호였는데 찾아가서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군을 동원하라고 한다니까 정호영이가 깜짝 놀라서 펄쩍뛰면서 안 된다 이제 하는 그 기류를 또 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두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 항쟁 전에 86년 11월에, 그러니까 이게 건대 사태 때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친위 구태타를 굉장히 들었다 놨다를 계속했어요. 전두환도 권력을 이게 그 물러나서 내윈식으로 국가원로 자문회의도 해, 아니면 친위 구태타를 일으켜서 단임 약속을 깨고 한 번 더 해, 뭐 이제 이런 거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의 산물이 건대 사태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건대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얘기입니다. 한참 진행 중일 때. 그 군대라는 데가 이상한 데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지금도 솔직히 무서운 데가 군대예요. 전두환이가 뭘 했냐면 보안사령관 출신이잖아요. 구테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자기가 구테타도 일으켜보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늘 군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는데 장군들까지는 통제가 된다. 그런데 젊은 간부들은 폐기가 대단해요. 젊은 간부들이라는 게 뭐냐면 전두환도 보안사령관 할 때 17기한테 얹혀갖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입장에서는 한 23, 4기쯤 되는 그 당시에 뭐 대정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전두환이가 인맥관리에 능했다고 하지만 그 중급 장교들, 영관급 장교들까지를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나이 차이가 이제 워낙 많이 나니까. 그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직접적인 영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군이라는 게 동원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쿠데타 위험이 있다. 이제 이걸 갖고 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을 동원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압력, 미국도 분명히 군을 동원하는 걸 원치 않았지만 전단 입장에서는 군 동원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서 카드로 겁을 주려고 좀 내려놓지는 않고 겁주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무렵에 미국이 와서 이제 반대, 우리 군 동원하면 안 된다 입장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하고 미국 면을 세워준 거지, 이승만 하야 때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장세동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두환이가 그 군 동원 안 한 거 군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동원시켜 놓으면은 군대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군이 주둔하고 있다면 청와대 5분 거리 아니에요.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노태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동원된 군이 누구 편에 서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4.19 때도 그랬고요. 전두환이랑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군이 동원되면 이번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태우는
노태우뿐만 아니라 전두환도 무너진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항쟁 때 그 군을 동원하지 않은 핵심 이유죠. 미국 정치 참사관도 어디 이제는 말 수 있다 인터뷰에 보니까 뭐 나중에 사후적인 해석이겠지만 군대의 충성심이 전두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군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청와대 이제 참모들 중에는 맨 왼쪽이 이종률이라고 63세대죠. 김윤환이라고 킹메이커 허주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 김영갑이라고 그 꼴보수 있죠. 꼴보수인데 김영갑이 자기 회고록에다가 자기가 군동원을 아주 결사반대했고 6.29 선언으로 가야 한다라고 자기가 주역인 것처럼 썼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김영갑이 민정수석인데 여기 국가보안법 결사반대 이게 딱 들고 있었는데 민정수석 할 때 시위대가 있는 명동성당에 몰래 들어가 봤대요. 선글라스 끼고 그때 김영갑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서 보고 시위대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래서 그 강제 해산하지 말고 연행하지 말고 시위대가 안전 귀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직선제 수용해야 한다라고 그 얘기하니까 이제 그 군부 내에서는 펄쩍 뛸 때였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펄쩍 뛰니까 현장 당신 현장에 가봤냐? 나 가봤다. 하면서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은 이제 좀 뒤늦게지만 그 레이건의 친서를 전달하고 릴리 대사가 만나고 또 시거 차관보가 또 전단을 방문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확고한 입장은 군동원하면 안 된다였는데 그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뭐 그 명분이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군이 이번에 또 동원이 되면은 미국이 통물을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된다. 그래서 그 미국은 군을 동원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군 동원하게 했다고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그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하고 이제 이래서 24일쯤이면은 군 동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정권이 손들고 물러나거나. 그런데 그거보다는 직선제로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24일 그, 김영삼하고 회담을 할 때는 아마 6.29로 가는 방향이 이미 내부에서는 정해졌을 겁니다. 정해진 상태에서 4.13 조치는 철회하고 김대중 연금은 해제한다. 아직 사면복권이 된 건 아니지만 연금은 해제하고 이제 이렇게 그 정치일정을 여야 합의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영삼은 이 정도 갖고는 만족하지 않아서 이 회담을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고 6월 26일 그, 저, 그, 그 대회를, 그 평화대행진을 치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6월 26일 평화대행진을 치르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노태우 측에서는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6.29 선언의 문건은 박철원이가 이제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원이가 노태우와 함께 작성을 했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박철원이도 그 직선제 개헌의 그 제안을 전두환이가 먼저 했다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6월 29일 날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선언을 해요. 이때 황당했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뭔가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김영삼 김대중 사면복권 그 정도겠거니 하고 그냥 우리 아까 신문 어떻게 쓸까 이제 하고 이제 그다음에 6월 26일 그 다음번 대회를 며칠로 잡았나 하여튼 이제 그 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방학 동안에 또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라는 주력군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계속 동원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 논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을 많이 쓸 때가 아니고 그때 이제 우리 팀이 우리 집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거의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나가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복사기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개인 복사기가 있어갖고 인쇄소에 가서 맡기고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갖고 그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복사기 갖고 한 2,000장 3,000장 그 복사기 결국
그 중고복사기였는데 6월 항쟁을 치르고 순직했습니다. 망가져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하여튼 이제 그 복사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 모여서 신문을 만드는데 갑자기 이제 집으로 전화가 오더니 TV 켜봐 해서 TV를 켜봤더니 다 보다가 뻥 짜서 허허허 웃다가 술이나 먹으러 갑시다 해갖고 그래서 저희 그때 이제 그 논현동 살 때인데 택시 잡아타고 우이동 그 계곡에 가서 정말 그 새벽까지 술 먹었어요. 새벽까지 술 먹다가 또 누가 하나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은 넘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서 나중에 그걸 회고할 때 한국 민주주의가 비틀거리는 순간이었는데 우리도 비틀거렸다 했는데 일단 허탈했습니다. 허탈했고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태우가 저렇게 탈출을 하네? 그리고 저거는 안 되는 수일 텐데 그래도 일단 궁지를 빠져나갔네. 아이 그런데 뭐 그래봤자 우리가 그 군사독재 정권을 끝장내는 게 조금 늦어졌지. 뭐 선거도 끝장내나 이렇게 그 민중항쟁으로 끝장내나 뭐 어쨌거나 군사독재 정권은 죽을 날 잡아놨어. 몇 달 연기된 것 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저 선거로 붙으면은 그 직선제 개헌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는 분열된다는 분열 가능성을 거의 그러니까 6월 29일 지금 돌이켜 보면은 6월 29일 당일에 분열의 가능성을 거의 낮춰봤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1대1 대결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 선거가 되고 그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둘이 출마를 하지만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뛰고 있는 거는 그 협상에서 양보하는 쪽, 그 후보 자리를 그 물러나야 하는 쪽이 좀 뭐랄까 유리하게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해야 하니까 저렇게 끝까지 가는 걸 거야. 뭐 좀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 wishful thinking, 희망사항이 지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선언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재밌는 사진이죠. 전경하고 시민들이 같이 신문 읽고 있는 그 전까지면 대치하여서 이제 싸울야 할 텐데 같이 이제 신문 읽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향신문이 제목을 뽑았지만 구국충중의 박수와 환호, 최고의 낭보, 주가공충, 일선 놓고 웃음꽃 활짝, 민족사의 길이 빛날 새지평 이렇게 환영일세. 이게 이 경향신문이 제일 세게 찬사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우선 이제 유명한 가화다방이라고 오늘은 기쁜 날 착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어서 공짜로 마셔도 좋다고 다방 주인이 그 인심을 쓰기도 하고요. 요게 플라자 호텔 바로 뒤에 있는 거였어요. 국민운동 본부도 환영声明을 냈습니다. 뭐 이게 뭐냐면은 항복선언이다. 시민들에 대한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직선제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냥 퇴진을 해라 물러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구호였거든요.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로 민주정치. 6월 항쟁 때의 구호가 직선제로 민주정치인데 직선제 하자고 하는데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직선제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하니까 직선제 우리 그 국민운동 본부의 요구 주장을 받아들였으니까 환영할 수밖에요. 양 김씨도 어려운 결단이다.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고 두 김씨도 환영을 했고요. 먼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두환이 노태우의 결단을 전폭 수용하는 또 여기도 단안이라고 썼네. 노태우의 건의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먼저 제안을 했죠. 군 동원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노태우도 군 동원 반대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직선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노태우는 펄쩍 뛰었어요. 직선제로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니까 그건 군 동원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체육관 대통령 선거를 강행할 방법은 없잖아요. 전두환이가 오히려 노태우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노태우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직선제가 되겠습니까 하고 반어법을 쓴 건데 노태우가 마치 자기가 펄쩍 뛰면서 반대한 것처럼
그걸 썼다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노태우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전두환 입장에서는 노태우가 자기를 보호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6.29 선언이라는 게 속이고 선언이었다. 이거 노태우가 연기를 한 거고 실제 각본과 감독은 자기였다. 라는 걸 이제 오히려 부풀리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 그때 이제 형식을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건 전두환이 아니라 노태우기 때문에 최대한 노태우를 띄워줘야 한다. 그건 확실하죠. 그건 아마 내가 전두환이었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거는 사실 그라운드에서 뛰는 거는 노태우니까. 전두환이가 감독으로 감독석에 앉아서 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플레이어는 노태우였던 거고, 영화로 치자면은 감독과 시나리오는 전두환이가 썼지만 실제 그 배역 연기를 하는 건 노태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태우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가는 길이 열렸다 하면서 경찰서 파출소에서는 저 철망,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질까봐 철망했던 거 다 띄어내고, 그 이제 전경들은 동원돼서 거리 청소하고, 이제 그러면서 선거 분위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타임에서는 이 노태우를 이제 이번 주의 인물. 근데 타임뿐만 아니라 뉴스위크에서 동시에 같은 주에 타임과 뉴스위크에 한국 사람의 표지로 나온 건 이때밖에 없대요. 근데 인터넷 안만 뒤져도 뉴스위크에 그 표지 나왔던 건 못 찾겠네요. 타임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6.29 선언의 주역이 누구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김영갑이는 집권층의 공개적인 민주화 선언이고 사상초유의 위로부터의 민주화 혁명이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가 이제 노태우한 전두환한테 건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우 쪽을 이제 좀 공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 육성 증언이 나오니까 노태우 육성 회고록이 나와서 또 아니다. 전두환이가 말을 조금 꺼내긴 했지만 그 후에는 자기가 다 전두환과 상의 없이 자기가 준비했다. 이제 노태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김영갑은 그 전두환을 6월 18일 날 독대했던 메모에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획기적인 구상으로 승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직선제를 하면 김영삼, 김대중이 다 나와서 단일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노태우한테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그거를 자기가 꿈꾸고 건의했다고 이제 김영갑이는 주장하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전두환 측의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6.29 선언 같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 정도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을 누구에게 다 주느냐 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6.29 선언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쪽에서는 자기들의 공으로, 노태우 쪽에서는 자기의 공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영화 한 편이 잘 나왔을 때 그러면은 감독의 역할이 있고 시나리오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배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는 노태우가 명연기를 펼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29 선언은 어쨌거나 발상 시나리오는 전단 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노태우한테 갈 수밖에는 없죠. 갈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구상을 처음 안무혁, 이춘국 민정당 사무총장, 안기부장 모여서 민정수석하고 셋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 거기서 고성이 난무하고 두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야당한테 정권 바치려는 거 아니냐 하고 자기를 비난했었다. 김영갑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6.29 선언이 나올 당시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야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민주당이 끝내 분당해서 이렇게 갈라지더니 결국은 이제 여기에 김종필까지 나오니까 사자 필승론, 삼자 필패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김종필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보수표도 갈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김대중 쪽에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양보를 한다면 김영삼이는 절대 양보할 위인이 아니니까.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양보를 좀 해주면 어떨까. 뭐 제 쪽에서는 그래서 김대중한테 좀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제가 비판적 지지를 하지 말고 오히려 김대중을 양보하게 하면은 어떨까. 예, 단일화 안 되면은 진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사자필승론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김대중 쪽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보수표가 갈리고 영남표는 김영삼, 노태우가 갈라먹기 때문에 호남 단일 후보인 김대중의 승산이 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갔고 결국은 뭐 백계환 민중 후보는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 구도로 갔고 이 구도로 가서 결국은 패배를 했죠.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 속이고서는 이 밝은 미래와의 약속하면서 노태우가 이렇게 하는데 아저씨 거짓말이에요 뭐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패러디를 이 포스터 많이 했는데 이 포스터도 신기하게 인터넷에 사진이 없네요. 예, 칼라 사진이 없고 이렇게 흑백 사진 하나만 구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 그때 많이 패러디 해먹었는데 딴지일보에서 나중에 이렇게 이 아이를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음흉하다고 해야 하나 사납게 그려놓은 뭐 그게 있고 원본 포스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선관위에도 보니까 노태우 그 공식 포스터 손 들고 있는 거 그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11월 달쯤 되니까 속이고 선언이란 말도 나오고 그때 이제 칼기 사건도 터졌지만 칼기 사건이 굉장히 이제 보수표의 결집을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칼기 사건이 없었다 하더라도 노태우가 이겼을 겁니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열 자체가 우리의 분열을 막지 못했고 또는 노태우 입장에서 생즉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 말씀을 전두환이가 이나 그쪽 패거리들이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좀 겁이 나서 주춤주춤하는 노태우를 등을 떠밀었고 노태우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군대가 동원되면은 자기도 죽는다 하니까 결국 그거는 완전히 죽는 건 뻔한 거고 직선제는 굉장히 두렵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마 항복이라는 건 그런 점에서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다 차단해버린 게 민중의 힘이었죠. 거기까지 해서 강제를 했고 원래대로라면은 직선제를 하면 이기는 거였는데 양김의 분열을 합칠 만한 힘이 민중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김이 분열됐고 6.29는 속이고가 됐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게 우리가 민주화를 일찍 달성을 못했고 87년에 민주체제가 갔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87년에 그 헌법은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헌법에 따라서 그 보수적인 그 민주화도 됐고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정치가 돼버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때 민주화가 됐었으면은 그 과거사란 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의 문제로서 풀어나가니까. 5.18 광주가 풀리면 그 이전에 저 박정희 시대 또는 이승만 시대 민간인 학살까지 같이 풀릴 수 그 있는 가능성이 컸는데 그 길이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됐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 못 드렸는데 그 저녁 때 일정이 그 피치 못할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오늘도 또 녹화도 하게 됐습니다. 2주 연속 녹화를 하는 바람에 채팅이나 댓글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수상한 집 광고내 여름이 됐으니까 제주도 가실 분들 많이 가셔서 이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반환법 행위자 열전 편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중에 아마 그 조사 초고는 대충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도와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장기 프로젝트 한 10번쯤에 걸쳐서 그 납부거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납부거부 문제를 너무 자세히 다루는 것 아니냐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슈가 다양한 이슈가 많고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저도 정리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납부 거부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납부 거부 얘기 한 8주에서 10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